라이선스 마스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김성원 강사라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우리가 이제 1과목, 2과목, 3과목까지 진행을 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었는데 3과목은 1과목하고 2과목하고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화학이라든지 물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디자인에서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건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양한 재료들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관련된 것들도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목적의 렌즈 중에 꿈같은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그랬어요. 특수 목적 렌즈, 이번에 렌즈가 나왔죠. 자, 렌즈에 보면은 줌 렌즈에서 우리가 줌 효과를 보게 해주는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연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연초점, 소프트 포커스라 부르는데, 이 소프트 포커스 렌즈는 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보유하면서도 상을 흐릿하게 보이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아웃 포커스하고는 다르고, 여기 문제에서도 보면은 문제서처럼 사진 스타일의 이름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날카로운 모서리라는 얘기는 엣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라는 게 어떤 초점이잖아요. 그렇죠? 초점을 잡는 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은 이게 초점이 잡힌 위치가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아웃 포커스에서 포커스 집중된 상태를 흩어뜨려 가지고 블러한 형태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주는 부분들을 약간 미세하게 나눠주고 있죠. 아웃포커스는 다르고 하지만 초점은 잡혔는데 그 초점 부분이 부드럽게 나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렌즈에서도 역할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카메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 요즘에 가지고 다니시죠, 그렇죠? 그게 보면은 스마트폰에도 렌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또 알아봤었는데, 봤더니 카메라 본체는 그래도 보통 가격이 DSLR이 저렴하게 했을 때도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기본 세트는 갖춘단 말이에요. 렌즈도 기본 렌즈로 해서.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연초점 렌즈나 줌 렌즈처럼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아주는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본체 가격보다 더 비싼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카메라 도매상이나 카메라 전문점을 가보면은 카메라들도 있지만요, 렌즈 통이 있죠. 렌즈 통이나 혹은 렌즈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잉크젯이나 프린트를 샀을 때 프린터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수익을 프린트 본체에서보다는 잉크 판매량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매출을 올린다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카메라 본체보다도 렌즈 부분에서도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렌즈에 대한 가격들이 진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높게 고가로 형성되는 것들이 은근히 많더라라는 거. 그래가지고 과연 저게 필요할까라고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이게 렌즈 하나하나마다 줄 수 있는 효과가 기능이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렌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료와 자차제를 종이 표면에 발라 강한 광택을 입힌 것으로 완색판에 고급 인쇄에 적합한 종이는 그랬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앞에서 문제를 볼 때도 종이에 대한 재료를 얘기를 하다가 언급이 됐던 종이에요. 바로 이 아트지죠. 그래서 이 아트지 같은 경우에는 아트지 외에는 나머지
이제 종이들이 모조지, 갱지 이런 경우는 고급 인쇄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 아마 갱지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그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숙제 내실 때 보면은 내용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깜지를 쓰라는 얘기를 하실 때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숙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종이가 갱지가 있었어요. 되게 지질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잘 찢어지고 그러는데 물을 금방 먹어버리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아트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켄트지도 그렇고. 근데 특히 이 아트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이죠. 잡지, 명함 등에 많이 사용이 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유의 광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잡지에서 이제 잡지 내지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 서류나 서책자 등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인쇄 용어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거면은 인쇄 업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120g, 무슨 그램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이 아트지를 볼 때 나머지 종이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대량 인쇄를 할 때 그램 단위로 했을 때 나머지 종이들, 다른 종이들 있잖아요. 다른 뭐 랑데비지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종이들의 그 그램 수에 따라서 무게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사용되는 어떤 용도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이죠. 기름 원액을 가지고 와서 추출하면은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차량, 비행기 연료로도 쓰이고 그런 것처럼 종이도 되게 다양하게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명함지부터 잡지 그리고 도로까지 사용처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대량으로 이제 한 면을 이제 인쇄를 하면은 한 면에 이제 명함 종이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절단기로 이렇게 쭉쭉쭉 자르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아트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무게감이 좀 나는 용량을 좀 늘리면은 뭐 잡지나 그다음에 혹은 미술 작품 도록이나 혹은 포트폴리오 같은 데 이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리플렛이나 도록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 그러면은 주문을 하실 때 가장 무겁다라고 생각되는 무게에서 살짝 한 단계나 두 단계 아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아트지를 선택하시면은 그렇게 이제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 그램 단위에서 잘 몰랐을 때 저도 이제 어떤 이제 인쇄업 하시는 분한테서 얘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부담 없이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부담이 없다는 거는 막 이제 인쇄물의 결과가 완전히 이상하게 나온 거 있죠.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 아트지 관련돼서는 되게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종이에 대한 것들 이제 보면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즘에는 인쇄를 할 때 인쇄 공장 가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개인 공장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맛집도 많이 있고 약간 핫플레이스가 됐었던 성수동이죠. 성수동이나 충무로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큰 공장도 있지만은 개인 공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시면은 우리가 인쇄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서를 따신 다음에 이제 취업하실 때 그런 데 취업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그런 인쇄소나 이런 것들을 창업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쓰는 자격증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웹사이트 같은 데다가 이 공장들이 웹사이트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주문을 받아서 인쇄를 해버리는 그래서 전국으로 인쇄물을 이제 제품들을 판매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되게 좀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경화성 수지를 대표하는 플라스틱으로 절연성이 커서 전기 재료로 많이 사용되며 베이클라이트라고도 하는 수지는 그랬었는데 이거는 페놀 수지라는 거죠. 그래서 페놀이나 페놀 대체물을 폼알데하이드와 반응시켜 얻는 합성 폴리머라는 건데
이들은 당구공이나 연구실 작업대 그리고 코팅과 접착제를 포함한 몰드형 제품들의 제작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한때 회로기판 제작에 주로 사용된 물질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패널 수지가. 그래서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당구공, 그 다음에 그 연구실 작업대, 그 다음에 여기 그 코팅이나 이제 접착제에다가 이걸 포함하고 있는 몰드형 제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잘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어느 정도 좀 광택이, 이게 이제 염색제 관련된 걸 수도 있긴 한데, 보면은 이제 제품에 그렇게 발라져 있는 제품들 잘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정한 어느 정도 조금 광택과 뭐가 있어요? 부피감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당구공 표면이나 여러분들이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구실 작업대라는 거 보면은 여기에 얘네들이 이제 그 적용이 됐었을 때 보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부피감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얇게 페인트, 벽면에 페인트 바른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표면을 눌렀을 때 그 재질이라 하죠. 표면 재질이 부들부들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플라스틱 그 면처럼 너무 이제 그것도 무광 플라스틱 같은 느낌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이제 만져지는 그런 이제 재질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회로 기판에 사용됐다 그러는데, 의외로 회로 기판은 그 회로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IT 제품이나 기계를 떠올리셔가지고 이제 물방울이나 혹은 어떤 그런 관련된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그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 거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건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액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제품들이 다 있거나 그러면은 문제를 일으키긴 하는데, 여기 되게 독특하게도요, 이런 회로기판은 생각 이상으로 화학물질들을 많이 도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만약에 전기의 흐름이 딴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라든지, 그럴 때도 이제 보면은 화학물질들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패널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언급했던 당구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회로기판에서 제작할 때도 이제 사용이 됐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기판을 잘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녹색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적색으로 돼 있거나 가지고 이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기판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특별히 기계를 분해하는 경우 아니고서는 구경할 일이 잘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판은 바로 그 기판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트필름 또는 스크린톤의 착색 재료를 사용하여 지정된 부분에 압착시켜 표현하는 렌더링 기법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트필름 또는 스크린톤의 착색 재료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렌더링 기법인데 4번에 보시면은 필름 오버레이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스크린톤이나 이런 제품들은 대체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이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스크린톤은 어떤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화 웹툰은 요즘에 컬러로 해가지고 나와 있긴 한데, 과거에 종이 만화책 같은 것들, 근데 웹툰에서도 뭐 컬러 웹툰도 뭐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주인공이 생각이 가득 잠겨 있으면은 그 배경이 이제 약간 패턴이 들어가면서 어두운 색의 그라데이션을 넣은 효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이 손으로 하기엔 좀 애매한데 너무 섬세해가지고 저게 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크린톤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스크린톤 효과를 이제 내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작업이 좀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 또 작업이 수월하다고 하니까 라고 또 이제 생각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그림들을 많이 뽑아내니까, 오히려 이제 보면은 이제 웹툰이란 만화 보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그림이 나오기를, 그죠? 이제 바래가지고 막 이제 댓글에다가 이제 작품 빨리 올려주세요, 막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스크린톤이나 이런 예전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스티커 일종의 스크린톤이, 그래서 해당되는 그 지역에다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을 적용하기 전에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스티커 같은 걸 발라가지고
이제 그 칼로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효과가 나는 부분만 남겨놓는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인쇄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스크린톤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톤이는 스티커 형태의 재료를 활용을 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패턴이나 표현을 적용하는 기법이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작업들이 컴퓨터 같은 도구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반 만화 중에서도 뭐 순정 만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혹은 이제 그 어떤 코믹 만화나 보면은 어떤 감정 상태인데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러면은 뭔가 물방울이 나온 것 같은 막 배경이 뒤에 이렇게 표기될 때 있죠. 그럼 싹 다 스크린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크린톤이 그냥 있는 거 이제 그 잘라가지고 붙이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스크린톤을 가지고 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지금 특이의 효과, 지금 요즘으로 치 이제 그라데이션이겠죠, 그라데이션. 그래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기묘하게 넣는 그런 그 스크린톤 장인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근데 그런 형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톤을 보면 패턴이라고 했었는데, 이 패턴이 아시겠지만은 점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던 만화나 어떤 그런 그 디자인들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점이 균일하게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점이 안 보일 정도로 세세하게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직선이 쭉쭉쭉쭉쭉 그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기계적으로 있는 거 있죠. 그런 컷들을 보면은 전부 다 스크린톤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시면은 그런 형태의 패턴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되게 종류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바로 뭐예요? 스크린톤의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만화나 웹툰은 이제 그 그래픽 넣었던 부분이고, 그럼 만화나 디자인했던 분들은 그러한 종류의 스크린톤을 많이 구매를 하셨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스크린톤이 막 그렇게 그 가격대가 막 싸고 그런 재료는 아니에요. 근데 또 그만큼 그걸 또 이제 사용을 이제 또 해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용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원의 기울기에 따라 여러 변형의 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형이 그 많아가지고 문자 레터링에 사용하기 적합한 도구는 그랬어요. 이건 타원형 템플릿이란 거죠. 타원형 템플릿,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잘 안 떠올리실 거예요. 다만 단어가 타원형의 템플릿이니까, 템플릿이라면은 자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샘플들이 쭉 모여 있는 게 템플릿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형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타원이나 원에 대한 그 단어가 1번부터 4번 중에서 유일하게 2번밖에 없네. 해가지고 2번을 체크하실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긴 한데 이 타원형 템플릿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은 알고 계시면은 딱 문제 문항 보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현재는 CAD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원형의 도형을 드로잉하기 편하게 많이 사용되는 도구란 거죠. 제도 교과목에서 설계도와 같은 것을 작성할 때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이거는 초등학교 때 잘 안 쓰고 중학교 때 정도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노란색 잔데 종류별로 원이 있는 거, 이렇게 작은 원, 중간 원, 큰 원, 그리고 타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한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요 정도 되는 자의 형태로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설계도를 그리거나 이제 그 제도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실습을 할 때 그 실습 이제 그 도구로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 수업에 들어갔던 거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들마다 요즘 보면은 그 이제 교과목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자를 안 쓸 수도 있긴 한데, 여튼 구경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도 가끔씩 나오니까, 건축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 사용하는 바로 그 자아가 바로 그 도구가 바로 타원형 템플릿이란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들 나갈 때 궁금하시면요, 구글 같은 데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딱 이미지라면 봐보세요. 이미지 탭을 누르시면은 바로 얘가 이런 애들은, 혹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도구들이 바로 쭉 화면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이거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러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자, 원색판을 이용한 캘린더를 제작하려고 한다 그래요. 가장 적합한 종이의 재료는 그랬어요. 자, 원색판을 이용한 캘린더. 제일 중요한 거는 캘린더예요. 근데 여기서 캘린더를 제작하려고 한대요. 근데 앞에서 종이들 중에 캘린더에 관련된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요즘에는 종이들이 그런 선물들이 많이 좀 줄었다 그러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은행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관에 가시거나 그러면은 선물을 주시죠. 달력. 근데 이게 이렇게 큰 달력 말고요. 탁상에 얹어놓을 수 있는 그런 달력들이죠. 그죠? 그런 캘린더들. 그런 걸 했었을 때 봐보면은 긴 것도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비슷하니까요. 근데 탁상에 얹어놓는 달력도 그렇고요. 탁상에 올려놓은 건 세워내니까 좀 두꺼운 편이고. 근데 사실은 책상에 올라가는 달력도 그렇고 우리가 벽걸이용으로 쓰는 달력도 그렇고 대부분 다 뭐로 통일이 되어 있냐면 아트지로 이제 써서 해요. 근데 고급 종이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제 써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른 달력 쓰기도 하는 경우 가끔씩 보긴 하는데 랑데뷰라는 종이가 있는데 랑데뷰지를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아트지 많이 써요. 그래서 달력 제작을 하려고 할 때 종이 종류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거죠. 신문지는 인쇄 품질과 처리가 어려워서 사용이 안 되고 여기 보면은 신문지에 들어가는데 신문지로 달력 만들 수는 없죠. 그리고 모조지 등은 달력 만들기 너무 얇고 크래프트지는 포장용으로 쓰는 종이랄 수 있죠. 크래프트지는요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화방이나 이런데 미술 교구 파는 데 가보시면은 종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시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포장해주는 종이로 해가지고 거기는 화방 사장님이 이렇게 종이를 놓고 돌돌돌 말아주시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종이를 이동하다가 종이 때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겉을 포장해주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누렇게 돼 있고 되게 불투명하고 누렇게 되는데 얇고 그래가지고 잘 휘 감기는 그런 종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크라프트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포장용 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아트지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아트지는 명함이나 잡지 그리고 어떤 거에 쓴다? 캘린더에도 쓴다라는 거죠. 캘린더에서 쓸 때 스탠더를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탁상용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종이가 무겁진 않았죠. 잘 넘기기 좋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캘린더 역시 보면은 그렇게 심하게 두껍진 않았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아트지로 싹 다 모아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아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명함, 잡지, 캘린더에 들어가는 아트지는 다 뭐가 다르다 했었죠? 이 무게가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물감 종류입니다. 포스터 컬러. 아까 아크릴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포스터 컬러에 대해서 볼 거예요. 포스터 컬러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잘못된 거. 자, 포스터 컬러란 것은 우리가 이제 불투명하고 은폐력과 접착력이 강해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밝고 정확하며 광택이 없어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입자가 세밀하며 고르고 그 다음에 매끈하게 칠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터 컬러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수채화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물감도 수채화 물감 많이 썼었죠. 그죠? 포스터 컬러를 쓸 경우가 거의 잘 없었는데 포스터 컬러를 상징하는 게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년이 높은 학년들을 상징하는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형이나 누님들, 그죠? 그분들이 보면은 포스터 컬러 케이스 있죠. 특유의 케이스, 그죠? 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원통형에 보관되어 있는 색들이 원통형 보관하는 곳에 하나씩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트라고 하죠. 팔레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보면 포스터 컬러 할 때 이제 나이프 있죠. 색깔 뜨는 거.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중학생들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포스터 컬러 쓰기 시작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보면은 이게 되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구나라는 이미지를 보였었는데, 그만큼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수채하고는 많은 좀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터 컬러라고 하는 만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 물감이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실제로 디자인이나 포스터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과제로 내거나 우리가 어디에 이제 공모할 때 포스터를 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포스터 컬러를 쓰기도 하는데, 얘 보면은 색상이 확실히 불투명하죠, 그죠? 그리고 색이 잘 붙고, 그 다음에 색상이 밝고 명확한데, 그죠? 수채화보다는 명확하죠. 아크릴 같은 느낌 줘요. 명확한데 광택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표면에 있는 거. 그리고 입자가 세밀하고 고르면 매끈하게 칠해져야 되는데, 너무나 입자가 고라가지고 고운 편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과연 입자가 있는 건가 생각될 정도로 편하게 종이에다가 쭉 바르면은 발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포스터 컬러에 대한 이미지가 수채 물감보다는 좀 진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재료를 상징하는 이미지란 거죠. 근데 4번에 보면 이렇습니다. 건조된 후에는 칠할 때의 색보다 또렷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보면은 포스터 컬러가 처음에 칠할 때는 밝긴 하는데 건조된 다음에는 좀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좀 표현이 좀 애매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은 유기재료 중에 대량 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랬어요. 유기재료 중에 무기재료, 유기재료 얘기 나오는데, 보시면은 1번 목재, 2번 가죽, 3번 볏짚 되는데, 대량 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서 대량 생산, 이게 이제 중요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자, 보시면은 이게 목재, 가죽, 볏짚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은 밑에 설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플라스틱 외에는 전부 다 대부분 다 보면은 자원을 확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재료를 확보하는데 동물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식물들 이런 것처럼 생산 주기가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목재, 가죽, 볏짚이. 그래서 그리고 이 자원을 소스를 확보하는데 제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산업용 제품을 만드는 데는 제약이 있어서 일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명품이라 부르는 럭셔리 제품들을 봐보면은 무슨 소가죽, 무슨 가죽에서 얘기하죠. 실제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가죽을 가지고 백을 만들거나 지갑을 만들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물이 무슨 컴퓨터 파일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대량 복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는 재료들 같은 경우는 생산 주기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대량으로 만들어내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말하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공법이나 여러 가지 공학을 활용을 하면은 이 플라스틱을 제조를 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에 어울리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이를 서로 붙여서 두꺼운 판지 또는 골판지를 만드는 가공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어요. 자, 종이를 서로 붙인대요, 그렇죠? 붙여서 두꺼운 판지 또는 골판지를 만드는 가공 방법, 요건 이제 배접 가공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배접 가공에 대한 설명에서 보시면은 한국화에서 이 배접 가공이란 거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기법이란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한국화를 만들 때,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재료는 아니고, 이제 지금 이제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만들었던 화선지 있죠, 그죠? 그것을 보관하거나 관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접 가공 기법을 써요. 그래서 배접은 종이 물풀의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종이가 물에 젖으면 늘어났다가
마르면 다시 수축하는 성질을 활용했다는 거죠. 이때 풀은 접착의 역할과 종이를 빳빳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배접을 왜 하냐면은, 이 배접 가공인 걸 왜 하냐면은 배접을 통해서 액자나 족자로 제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게 그 화선지나 이런 데다 그렸던 그 그림 있죠, 그죠? 붓글씨나 이런 게 그 배접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액자에다 갖다 놓을 수 있고, 족자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돌돌 말거나, 그죠? 이거 보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그 동양화 혹은 한국화를 전문적으로 했던 갤러리들이라든지 그 인사동 이런 데 가 보면은 그 이제 그 서예 이제 재료들 있죠? 먹이라든지 붓이라든지 이런 곳을 파는 곳을 가 보면은 그 이제 그림에 한국화에 대한 작품에 대한 배접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서비스에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그 액자가 이제 한국화 그림이 있고 액자가 이렇게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그런 그 가게들이 있거든요. 인사동에서 이제 뭐 그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런 데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미수라는 데 가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배접을 한다고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은 이제 뭐 표구사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그 가게들이 있거든요. 거의 그런 곳이 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배접을 해주는 그런 가게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 재료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다, 혹은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열하여 유동 상태로 된 플라스틱을 닫힌 상태의 금형에 고압으로 충전하여 이것을 냉각 경화시킨 다음에 금형을 열어가지고 성형품을 얻는 방법은, 중간에 마침표 없이 쭉 문제가 쫙 이어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호흡에 이 문제를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런 문제 보면 되게 좀 답답해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이 흐름을 프로세스를 잘 보셔야 돼요. 가열해가지고 유동 상태가 된 플라스틱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액체 상태가 된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것은 닫힌 상태, 그죠? 꽉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있는 금형에다가 충전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냉각하고 딱딱하게 경화시킨 다음에 이 금형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제품을, 그죠? 성형품을 얻어낸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금형인데 거기다가 플라스틱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냉각시키고 단단하게 한 다음에 딱 열어가지고 물건을 꺼내는 거, 그죠? 이게 이제 바로 사출 성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라모델이라고 장난감들 있죠, 그죠? 장난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도 그렇고 다 보면 금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틀이거든요. 하나의 형체가 들어있는 틀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제품의 주 재료가 원료가 되는 물질을 그다 집어넣어주고 붙여주면은 그게 제품이 이제 뽑혀 나온 거죠. 마치 뭐가 같냐면은 그 붕어빵 우리 만들 때 보면은 거기다가 붕어빵 밀가루를 붕어빵에 그 재료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팥을 넣고 뜨겁게 달군 다음에 딱 열면은 그 붕어빵의 모양으로 해서 빵이 하나 나오죠, 그죠? 따뜻한 빵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사출 성형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길 가다가 여러분들 보시는 붕어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금형은 제품에 대한 내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임. 그래서 이 안에 플라스틱을 부어넣고 가득 채운 후에 냉각을 시키고 그 금형 틀에 맞게 만들어진 제품을 꺼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버트나 혹은 제품들 장난감들, 그죠? 특히 장난감들 그걸 봐보면은 이렇게 조립식 장난감은 특히 그게 더 많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조립식 장난감 보면은 표면이 부드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끝에 보면 이렇게 살짝 어떤
뭐랄까요, 그 잔털이라기에는 좀 굵고 플라스틱 어떤 그런 잔여물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는 금형 틀에다가 이걸 넣었을 때 빼낼 때 이 그 재료 부분이 그 틈에 살짝 어떻게 된다? 이게 그 새어 나왔다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지? 그래서 그 이제 칼로 한번 잘라보기도 하고 표면을 이제 막 이제 그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하기도 하는데 마치 그거는 그런 거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붕어빵에 대한 비유를 했었죠, 그죠? 붕어빵 여러분들이 그 잘 봐보시면은 언제나 딱 그 틀에 붕어빵 틀에서 얘를 뽑아낼 때 깔끔하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붕어빵의 형체 바깥에 밀가루가 요만큼 그죠? 그 빵에 연결이 돼가지고 요만큼 붙어가지고 분명히 이제 같은 온도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빵의 날개 부분에 이렇게 각이 이렇게 쭉 선이 이어져 가지고 그 가루 같이 돼 가지고 그죠? 네, 그렇게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내용물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딱 바로 뭐냐면 그 사출 성형에 나왔을 때 그 플라스틱의 잔여물이 나온 것처럼 그 붕어빵 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경우는 이제 그 밀가루를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살짝 새어 나온 거겠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것들도 그러한 그 현상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주성분이 우르시올이며 용제가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택이 우아해요. 공예품에 주로 사용되는 천연수지 도료는 옷이죠, 옷. 그래서 요거는 주성분이라고 얘기 나오면서 보면 나온 게 그 이제 그 외래어 우르시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문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키워드가 있어요. 공예품이요, 공예품. 공예품에 주로 사용되는 그랬었죠. 그 천연수지 도료라 했는데, 자, 아시아 지역에서 전통 공예품에 많이 사용이 되며 특히 한국에서 많이 연구가 된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그 전통 공예를 보면은 오칠을 난 그 공예품과 작품들이 존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아까 이제 또 인사동 얘기가 또 나오네, 그죠? 왜냐면 거기에는 현대미술과 고미술에 있는 그런 문화의 어떤 결정체랄까요? 제품들이나 어떤 그 예술품들이 많이 거기서 거래가 되니까 그 일반인들한테 많이 보여지고 도자기도 거기서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고미술품이기도 하고 고가구, 앤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보면은 그 오칠로 되어 있는 그 요만한 그죠? 그 어떤 장신구나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가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옷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지금 보면은 어떤 그런 이제 그 가구들도 있죠, 그렇죠? 옷장 같은 거. 근데 그게 오칠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색상이 거의 약간 좀 갈색에서 좀 진한 갈색, 간장색이라 할까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갈색 같은 느낌을 주면서 특유의 이제 향기, 어떤 그 냄새가 나게 해주는 어떤 그 가구 제품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들 그 앤틱 가구 판매하는 사장님들을 물어보면은 이거 혹시 옷으로 돼 있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전통 재료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분들 특히 저도 그렇지만은 디지털 재료에 굉장히 익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구를 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플라스틱 같은 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뭐 그러한 제품이라서 가구들을 많이 하는데 옷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구를 안다면 좀 신기하시겠죠. 근데 이 옷 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이 옷을 가지고 어떤 그 크래프트라 하죠, 공예품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많은 고단함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칠이나 옷으로 처리된 그런 그 제품들을 봐보면요, 가구들을 보면은 가격대가 막 저렴하다고 하기에는 좀 가격대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마 그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물을 사용하여 명도를 조절하며 가장 맑고 투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것이 나왔는데 키워드가 바로 물이에요. 물을 사용하여
명도를 조절하고 맑고 투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는 그 2번에는 수채화 물감을 보시면 되겠죠. 1번에는 유화 물감이나 컬러 마커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마커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포스터 컬러, 이것들은 전부 다 보면은 그 이제 수채화처럼 이제 그 맑은 투명한 느낌을 주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불투명도가 특징인데 나머지 그 재료들은, 그래서 물을 활용해서 명도를 조절해 가지고 디자인이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재료가 바로 수채화 물감이죠. 그래서 포스터 컬러나 알크릴 물감과는 다른 형태의 색감을 준다는 거예요. 특유의 맑은 느낌 때문에 절 연령층에서 사용되어지는 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가끔씩 여러분들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그 미술 전시회나 이런 데 봐보시면요, 그 수채화 작품을 가끔씩 전문적으로 하시는 작가분들이 전시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수채화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게 그 은은하고 맑은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이제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수채화 화가 그 모임 있죠? 그 어떤 학회나 협회 같은 것들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서 동시에 또 여러 이제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이 적용될 수도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예요. 자, 용해된 유리 소지를 취간급에 두고 입으로 불어 늘리는 방법의 상용법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치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인분들이 그 유리공예품 제작할 때 봐보면은 사용법으로 다큐멘터리 같은 거라든지 그런 데 봐보면요, 제작 과정에서 가끔씩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유리가 섬세한 재료라서 열을 통하여 가공을 하여 그 회전 도구 등을 활용해서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은 뭐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너무 강하게는 하지 않지만은 연마 도구들 있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그런 거 활용해서 크리스탈 같은 제품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가 너무 금방 휘고 막 흐르고 그래요. 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식히면서 완성도를 올려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보시면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파장에 반응하는 필름은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적외선 필름이죠. 그래서 적외선 필름은 가시광선과 눈에 보이는 빨간색 파장보다 더 길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빨간색에 가까운 파장은 가시광선과 같은 정도로 흡수가 되거나 방사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 효과로서도 독특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필름도 그렇고요, 사람의 눈도 그렇고요, 보면 어떻게 됐어요? 빛이 흡수가 된 다음에 그것이 그 튕겨져 나와서 우리가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것을 인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 필름이 적외선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유의 이제 그 파장이죠, 그죠? 파장에서 이제 이거 화학적인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 다른 필름과 다르게 요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독특한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독특한 효과를 주는 거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있잖아요. 그런 구글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 검색해서 봐보시면, 근데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상상을 좀 해보실 수 있어요. 흑백 필름보다는 약간 좀 그 색이 오히려 흑백 필름은 색이 강하게 흑백이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연하게 돼 있으면서 하나의 색상이 쭉 이제 그 적용이 되는 회색 같은 느낌을 주면서 쭉 적용이 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그 컬러를 보여주는 게 이 적외선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거티브 필름 같은 경우에도 봐보면은 뭐 어둡고 밝음이 뒤집어진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카메라에서 보면은 그 카메라의 렌즈를 가지고도 어떤 그 보여지는 상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카메라에 집어넣는 필름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화학적 재료에 의해서 얘네들이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또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고 세팅을 해서 나왔었을 때 보여지는 어떤 그 형태는 굉장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와 달리 특수 목적용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재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거 이랬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법들을 활용하면은 그런 효과들을 비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그걸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뭐하러 공부하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원천 소스에 대한 원래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다라든지, 그죠? 혹은 그런 효과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원래는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을 하려고 하실 때 원천 소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그래서 정보를 참고할 걸 가져오거나 하려고 하실 때 얘네들 용어하고 개념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또 다양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원래 있던 데이터하고 재료들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좀 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거의 이번에 한 번에 다 나왔는데, 다음 종 책의 표지나 카탈로그, 그다음에 포스터 등에 사용하는 종이는 아트지, 그죠? 이게 은근히 이런 형태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 있는데, 근데 이번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거냐? 책의 표지래요. 책의 표지. 자, 아까 포스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카탈로그하고 책의 표지라는 것까지, 사용처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트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됐었댔죠? 이 종이의 용량의 무게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나 이거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다르다 했었죠, 그죠? 이 책의 표지로도 쓸 수 있어요. 다 어떻게 했다? 책의 표지는 보면은 좀 두꺼워야죠. 보관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두꺼워야 되는데, 이게 포스터 같은데 사용하는 무게로 해가지고 굵기로 해가지고 가능하냐면은 가능하지 않겠죠. 쭉쭉 찢어지겠죠. 그래서 이 책의 표지에 들어간 아트지는 굉장히 두꺼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트지에 대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랑데뷰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랑데뷰지라는 것은 이제 아트지의 느낌하고 랑데뷰지는 좀 달라요. 아트지는 약간 광택이 들어서 부들부들한 느낌이고, 랑데뷰는 표면이 무광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표면이 어디하고 같냐면은 고급 화장품 포장지 있죠,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면에다가 이건 도료를 발라가지고 화장품 이제 보관하는 패키지, 이거 뭐 도료를 발라가지고 이런 것들 말고 이제 그런 포장지 안쪽 있죠. 안쪽을 보면 이렇게 거기는 이제 어떤 컬러를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종이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 제품이나 그런 화장품 포장지에 있는 그런 종이들 있잖아요. 봐보면은 얘가 단단한 느낌 중에서 특유의 뭐 약간 좀 기분이 좀 좋게 해주는, 불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편안한 느낌을 주게 해주는 표면 재질이 촉감이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주로 보면은 랑데뷰지의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랑데뷰는 고급 명암하고 고급 도록들 있죠. 미술 작품을 소개해주는 그런 도록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잡지 중에 랑데뷰 느낌 줬던 게 어디냐면 영국 잡지 중에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 잡지도 보면은 종이가 고급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표면의 재질을 봐보면 이렇게 쭉 만져보면은 랑데뷰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잡지들, 그래서 좀 종이의 느낌을 많이 좀 주기 위해서 했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랑데뷰지라든지 이런 종이들을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디지털 화면을 보면은 인쇄물을 디지털 화면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사람의 논리력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되어 있는 종이 형태로 인쇄되어 있는 텍스트를 보게 되면 사람의 창의력이 늘어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변했기 때문에 종이를 사용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 디지털 디스플레이로만 쓴다.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보다는 사용이 디스플레이가 별로 그게 적었었으니까, 비싸고 별로 사용을 안 했었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종이를 썼다면은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재료로 종이에 대한 것과
컴퓨터 디지털에 대한 것들이 빠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3과목에서는 이제 재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4과목에서는 디지털에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쇄소가 아까도 얘기 들었던 것처럼 웹에서 고객들이요 디자인하고요 종이 종류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쇄물의 표면에 방막을 씌워가지고 오염을 방지하고 내수성과 그 물에 젖지 않도록 해주는 내수성과 광택을 향상시키는 후 가공은 뭔가? 그런데 이건 오버 코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버 코팅은 작업하기에 따라서 사포질을 하고 균형감 있게 유광 도료를 바르고 그의 필요에 따라 도료를 바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제까지 뿌려가지고 광택과 보존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오버 코팅이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제품 만들 때도 쓰고 기업들이 프라모델 만들 때도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버 코팅이란 건 이미 그 오버라는 단어에서도 아시겠지만은 코팅을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착색 이제 그 많이 이것을 계속 이렇게 그 코팅을 하는 이제 그런 그 기법이 이제 그 오버 코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직 있으면 오버 코팅에 그 매니악하게 집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프라모델 같은 거 이제 칠을 할 때 계속 칠을 하고 사포를 하고 사포질하고 거기다 또 다른 이제 도료를 바르고 그래서 광택을 올리면서도 그 이제 그 제품과 색상이 절대 날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 기법을 소개하기 때문에 오버코팅이 나와요. 그래서 오죽 있으면은 오버코팅을 너무 많이 이제 그 집착을 해서 하다 보면은 취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디자인 재료에 대해서 같이 좀 한번 살펴봤고요. 생각 이상으로 재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픽 이제 그 운영기술사를 취득한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3과목 디자인 재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4과목을 같이 또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같이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